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일본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나빠졌는지, 특히 장기 저성장에 돌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중간에 일본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붕괴되었는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의 30년을 구가했습니다. 전후에 새롭게 일어선 일본 경제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급격히 성장했던 거죠. 이때 만들어진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현장과 영업 현장이라는 두 개의 현장이 아주 독특하게 결합한 그런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요타 웨이라는 게 한국에 유행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토요타 조후지오 회장을 모시고 토요타 웨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 토요타 조후지오 회장이 보내온 강연 제목이 토요타 웨이 앳 겐바였습니다. 겐바라는 것은 현장을 뜻하는 일본 말입니다. 소위 현장에 있어서 토요타 웨이 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겐바라는 일본 말이 너무나 생경했고 토요타 웨이만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타 웨이로 타이틀을 바꾸자고 조후지오 회장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요타의 조후지오 회장은 겐바라는 타이틀을 빼면 절대 안 된다. 이 속에 토요타 웨이 진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해서 결국 강연 타이틀을 토요타 웨이 앳 겐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 기업들은 생산 현장과 영업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자, 먼저 생산 현장을 보도록 하죠. 전후의 일본 기업들한테 있어서 생산은 기업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을 확립한 사람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마츠시다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기업의 사명은 수도와 같아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물건을 수돗물처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는, 이게 일본 기업의 사명으로 정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명에 따라 가지고 일본 생산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 결과 일본에서는 모노츠쿠리라는 말을 최근에는 생산을 대신하는 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에 혼이 담긴, 생산 제품 속에 장인의 혼이 담긴 제품 생산을 모노츠쿠리라는 일본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생산 현장에 있어서 모든 종업원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무궁무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결과 생산 현장, 이게 일본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한 틀이 되었던 거죠. 생산 현장하고 더불어 일본 기업의 중추를 형성하는 게 영업 현장입니다. 영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을 판매,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영업하고 판매라는 단위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매야말로 세일즈지만은 영업은 우리 감각으로 세일즈 플러스 마케팅입니다. 물건을 팔 뿐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캐치하고 그것을 생산 현장에 전달하며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영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은 생산 현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일본 기업의 영업입니다. 이처럼 생산과 영업이 두 기둥이 되어가지고 일본 기업에 떠받치면서 좋은 물건을 무궁무진하게 만들고 그 물건을 열심히 시장에 팔고 고객의 흐름을 또 제조업의 현장에 반영하는 이 영업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호선환을 일으켰던 게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이 호선환 속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유통계열화입니다. 유통계열화라는 것은 기업이 직접 유통을 담당하기도 하지만은 시중에 널려있는 수많은 도매업, 소매업 이런 업자 이런 사람들을 계열 속에 패밀리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함께 물건을 팔고 고객을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무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1960년, 70년, 80년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됐던 거죠. 그 결과 미국에서는 미국 제품을 일본 시장에도 똑같이 팔기를 원했는데 그때 가장 장벽이 되었던 게 유통계열화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좋은 제품이면 얼마든지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유통계열화라는 이 시스템이 있어서 미국 제품이 이 시장에 접근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했던 거죠. 이처럼 유통계열화라는 것은 시장을 방하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그 계열을 형성한 일본 기업에 있어서는 저렴한 제품을 무궁무진하게 생산해 주더라도 이들의 힘을 통해서 시장에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생산 현장과 영업 현장이란 두 개의 현장이 유통 계열화라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플랫폼과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생산하고 이것을 고객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면서 호선환 속에 일본 기업들도 일본 시장도 일본 유통도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거죠. 이게 전후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년, 40년 끊임없이 성장해오던 일본 경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이후에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성장이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요, 소비자들입니다. 저성장이 되어서 소득이 줄면요,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고성장일 때는요,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안 찾았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처럼 싼 게 비지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소비자들은요, 싼 게 비지떡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는 그런 경향이 3, 40년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고 소득이 줄자 일본 소비자들은 싼 걸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시장에는 값싼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사학기회로 발견한 게 파워 리테일러입니다. 강력한 가계 파괴형 유통이 일본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일본을 방문하면 수없이 마주하게 된 카테고리 킬러, 특정 제품을 값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유통들이 소비자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전 유통에 있어서는 요도바시 카메라와 같은 그런 카테고리 킬러가 성장했고요. 패션 산업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니클로 이런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와 같이 천원샵과 같은 가격 파괴형 그런 가게들이 급격히 성장했던 거죠. 이러한 파워 리테일러들은 소비자가 싼 걸 찾는 그런 큰 흐름을 배경으로 이들이 나타나서 시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가격을 파괴하면서 혁신의 기회로 활용했던 그런 기업들인 거죠. 이런 혁신을 통해서 파워 리테일들이 저성장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통계열을 파괴했던 것이 카테고리 킬러들입니다. 파워 리테일러들입니다. 이들이 가격 파괴를 무기로 엄청나게 유통계열점을 파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유통계열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파괴하는 카테고리 킬러에서 제품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 카테고리 킬러들은 더욱더 힘을 받아서 메이커의 제품을 더욱더 가격 파괴 형태로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계열점이 붕괴해 갔던 겁니다. 계열점이 붕괴되면은 일본의 두 개의 현장은 버티지 못합니다. 생산 현장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대량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팔아줄 계열 채널이 없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업이 계열을 통해서 고객한테 잘 팔아주더라도요, 카테고리 킬러들한테 계속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면은 영업도 힘이 약해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 잃어버린 20년간의 고도 성장기에 이렇게 했던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이 서서히 붕괴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고도 경제 성장기에 끊임없이 발전하던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적 경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배우려고 했던 그런 일본 기업들이 서서히 붕괴되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지난 시간 보셨던 것처럼 전자 왕국이 붕괴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경제가 망가지면은요,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보였던 일본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도 닥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속에 일본 기업들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